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 오준호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아주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것이다. 나한테 해를 끼치면 어떡할까? 두려움, 저는 로봇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천대학교 명품 지성학 강좌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게 된 강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들은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고 카이스트의 부총장님도 역임하셨고 현재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창업을 하셨습니다. CTO를 맡고 계시지만 사실은 창업자이시고 최대 주주이시면서 또 그 이 회사가 상장하면서 벤처 창업가로서 또 세계적인 학자로서 도대체 이 남자 못 가진 게 뭐야 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1년에 딱 한 명 과학기술자에게 수여하는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을 수상하시고 지난주에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그러니까 재난 로봇 챌린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1등을 하셨죠. 그 MIT 팀, 그리고 보스턴 그 로봇을 이기고 1등을 하셨는데 그때 받은 상금, 그 상금이 총 24억이었습니다. 제가 이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계신 분,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있고 또 종업원들 복지와 종업원들의 또 사회적 성공에도 크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계신 오준호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우리 세계 최고의 로봇공학자의 그 지혜와 또 지식,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강 교수님, 네. 우리 강 교수님께서 아주 과분한 그 소개 말씀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하나 더 부연하자면 이왕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10년 전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창업할 때 학교 룰에 따라서 제 의지가 아니라 룰에 따라서 2%를 기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희석되고 그래서 한 1.6%가 됐었는데 재작년에 상장을 하면서 그걸 현금화 시켰어요. 그게 이제 5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50억을 기부한 또 기부자로서 이렇게 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너무 자랑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또 여기 와 보니까는 이 스튜디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방송 출연 많이 안 했지만 가봤을 때 웬만한 그 TV 방송국에 이런 방송 시설보다 더 잘 돼 있고 아주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서포터즈 학생들은 이 스페이스를 봤지만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짜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언제 구경 한번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이런 스튜디오에서 제가 쓰게 된 거를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말이 너무 길었죠. 오늘은 그 로봇 기술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벌써 3년 됐네요. 3년 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대학, 카이스트를 얘기한 겁니다. 와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를 하지 말자. 이유는 그 대학교에서 킬러 로봇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런 기사가 크게 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이것도 같은 기사예요. 똑같은 기사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같은 설명이 있고 아래 아까는 터미네이터 그림이 있었고 여기는 로봇을 타고 있고 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어떤 이제 로봇의 모습이 아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떤 오해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디펜스 방위 산업 쪽에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와전돼서 킬러 로봇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 아까 그 몽둥이 들고 있던 로봇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들고 있던 로봇은
4년 됐네요. 벌써 평창 올림픽 때 성화를 봉송하던 이런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뭐 겉은 모양이 보니까 좀 무서워 보여 갖고 그것을 이제 킬러 로봇이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하나 그림 나온 게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건 너무 유명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공개한 아틀라스라는 로봇이죠. 이 그림만 해도 벌써 몇 년 전 것이고 최근에 아주 뭐 굉장히 멋진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볼까요? 이거 요즘 이제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사족보행 로봇이죠. 이것도 꽤 오래된 거지만 제가 일부러 오래된 걸 갖고 왔어요. 이미 그때부터 좀 해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로봇을 많이 접하면서 아까 그 킬러 로봇 얘기도 이제 나왔지만 이 로봇을 요새 느끼는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아주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것이다. 저런 로봇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동시에 또 저런 로봇이 나한테 해를 끼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그다음에 내 일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대를 누구나 똑같은 입장에서 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해서 물건 만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내가 일꾼을 써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 혹은 내 입장에서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 사람, 노동의 문제에서 볼 때, 그다음에 또 일반 우리가 커스터머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로봇을 난 이런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것, 또 그다음에 나머지는 꼭 필요에 의한 것들, 이제 이런 것. 그래서 이런 사회 섹터에 따라서 로봇을 보는 기대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공장 같은 데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에 현재는 많이 로봇화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로봇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단가를 높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 많이 듣고 있죠.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전부 다 전산화 시켜갖고 전체 공정을 좀 다 자동화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어떤 부분은 로봇이 잘하지만 아직도 사람이 막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용접 같은 거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조립해서 넣는 부분도 있고, 의자도 조립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여태까지 로봇으로 못했지만 앞으로 로봇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저희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뭐 요새 커피 머신 갖고 이렇게 사람이 하는데 커피를 좀 뭐 이렇게 만들어준 로봇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요즘 나오는 협동 로봇. 나중에 협동 로봇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들. 협동 로봇은 로봇과 작업자가 이 작업 영역을 공유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공장 자동화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공장을 경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의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노동 쪽의 입장, 그 근로 쪽이죠. 이 레이버 쪽 입장에서 보면 3D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작업장, 특히 조선소 같은 데 용접하고 청소하는 작업들, 이런 데는 일당도 굉장히 높고 일당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단순 노동. 이건 어렵진 않지만 꼭 이거 사람이 해야 되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옮기는 작업들. 뭐 매일 앉아서 통닭 튀기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작업들. 뜨겁기만 하고 재미도 없죠. 이런 작업들. 이런 작업들은 사람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게 노동 강도가 너무 높은 것들, 제일 많이 되는 게 물류 쪽입니다. 특히 그 상차, 하차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자동화, 로봇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비대면 서비스, 대면 서비스에 관한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사람하고 직접 접하는 거를 좀 피하는 이제 이런 걸 때 이런 로봇 같은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형 로봇이죠. 이거는 커스터머 입장에서 우리 일반 대중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길거리에서 안내 로봇 같은 것들, 그다음에 배달 로봇, 그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뭐
대화할 수 있는 로봇. 예를 들면 요새 기가진이라든가 빅스비 같은 것도 그 원형은 사회용 로봇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어떻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말하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홈 서비스 로봇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은 로봇 스스로가 존재해 갖고 스스로 주변과 상호작용하면서 생존해 나가면서 사람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로봇들. 그런 로봇들이 이제 감성 로봇이라고도 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한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 로봇이죠. 전문가 로봇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수술 로봇, 그다음에 뭐 군사용 로봇, 뭐 그다음에 교육 로봇, 무슨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종류, 뭐 이제 복지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입는 로봇, 외피 로봇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꼭 어떤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로봇들이 있죠. 자, 이제 이 로봇이 그럼 어떻게 최근에 이제 역사를 한번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2012년부터라고 적혀 있지만 로봇의 역사를 좀 더 길게 보면 로봇이 발명된 거는 1960년대경에 발명이 됐어요. 발명이 됐다가 그것이 일종의 자동차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걸 제일 먼저 실용화시킨 데가 GM하고 일본 토요타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의 혁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퍼지기 시작해갖고 산업용 로봇 시대가 쭉 흐르다가 그것이 꽃이 피게 되고 완성되는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여러분 저 기억도 안 할 겁니다. 벌써 한 4, 50년 되죠. 그때쯤에 이제 그 산업용 로봇이 꽃을 피워요. 그리고 그때쯤에 이 로봇이 우리나라에 도입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도 산업기가 시작되는 게 1980년대예요. 그러다가 19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가면서 산업용 로봇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양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로봇들이 공장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사람 생활을 더 편리한 쪽으로 써보자라는 생각이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많이 기술 선진국을 위주로 해서 많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저기 써보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실패했습니다. 생각보다 로봇이 밖으로 나가니까 취약한 거예요. 공장이라는 이 정규화된 공장에서 로봇이 일을 잘하는데 그것을 밖에 끌어다 놨더니 그다음에 걸려 넘어지고 뭐하고 막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좀 비디오에는 빠져 있지만 2000년도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해요. 일본 혼다사에서 아시모라는 로봇을 발표합니다. 아마 아시모 들어보신 학생들 선생님 다 들어봤죠. 키가 120cm쯤 되고 사람하고 똑같이 생기면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이에요. 제가 그 이후에 휴보 로봇을 만들었지만 이런 인간형 로봇이 처음으로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일반 대중한테 물어보기를 자, 우리 로봇이 뭡니까? 어떡하지요? 라고 말하면 로봇 그러면 떠오르는 게 로봇 그러면 산업용 로봇을 얘기합니다. 한쪽 팔만 달린 로봇, 악의 로봇이지 아니면 판타지, 아톰, 마징가 제트. 이 머릿속에는 그런 것만 있고 나랑 관계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시모가 출연하는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런 로봇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나한테 집에 들어와서 나같이 생활하면서 내 도움을 주겠구나 라는 거를 실감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공상과학 소설에서 실제 모습으로. 그래서 2000년도 초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21세기가 열리면서 21세기를 조망하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올 때 바이오 센츄리라고 해서 바이오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요새 뭐 게놈 프로젝트가 많이 나왔을 때죠. 그런 축 중에 하나가 로봇의 시대가 올 거다.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올 거라고 모든 경제권에서 선포를 합니다. 큰 경제권이라고 말하면 유럽연합, EU 경제권, 그다음에 미국 경제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 아니면 그다음에 일본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세계 3대 경제권입니다. 지금도 뭐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일본 이런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전부 다 지능 로봇을 꼽습니다. 때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10대 성장 동력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지능형 로봇이라는 거를 딱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각 경제권에서 로봇을 막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제 좋은 로봇을 개발해라고 막 얘기를 하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이제 합동이 돼갖고 로봇을 막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10년 내로 1가구 1로봇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그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자고 그래갖고서는 여러 그 기업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돈도 주죠 물론. 자, 우리 10년 내로 할 거니까 5년 내로 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1가구 1로봇을 한번 만들어라 라고 막 프로포즈를 받고 영업비를 막 줘요.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5년 후에, 그러니까 5년 후가 대충 언제냐면 2007년 8년 이쯤 됩니다. 뚜껑을 열어서 막 보고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뭐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쓸모도 없어 보이고 좀 갑갑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 당시에 또 2000년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뭐 그냥 닷컴만 붙이면 뭐 무지하게 막 벤처에서 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 로봇도 닷컴 하면 무조건 따따블 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거품이 꺼집니다. 근데 닷컴 버블이 꺼지고 로봇도 꺼지면서 한번 이게 사가 들어가. 로봇이 생각보다 안 되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그러다가 한 5, 6년 지났는데 느닷없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아마존 알잖아요. 그죠? 옛날에 책 팔다가 요즘 이것저것 파는 회사, 전자 물류 회사죠.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배달을 다 로봇을 시키겠다. 라고 얘기해요. 집에 드론으로 배달을 하고 물류는 다 로봇으로 하고 이걸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키바라는 그 로봇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게 이제 물류 로봇 회사인데 인수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물류 자동화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룩합니다. 그러면서 드론 같은 거 막 해서 배달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나온 저거 뭐죠? 그저 스마트 스피커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어쨌든 스마트 스피커 이제 또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아마존에서 쭉 몰고 나가요.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의 손정희 회장 계시는 소프트뱅크에서 우리도 미래는 사회용 로봇의 시작이다. 이제 핸드폰 다음은 로봇이다라는 걸 선언하면서 그 당시에 알데바란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불란서 회사하고 제 CEO도 잘 알아요. 이 알데바란 회사를 1억 달러에 한 1,000억 정도 되죠. 인수를 해갖고 홍콩에다가 헤드쿼터를 차리고 엔지니어를 뽑아서 로봇을 3년 동안 개발을 해서 2010 지금부터 한 5년쯤 전에 페퍼라는 로봇을 발표합니다. 이 페퍼라는 로봇이 요즘은 일본 여행 잘 못 가서 그렇지 일본 여행 가면 은행이나 이런 식당 앞에 이렇게 생긴 나중에 비디오 나올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보셨죠? 페퍼 로봇 본 사람 있을 겁니다. 이 로봇을 발표하면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처럼 점점 진화할 것이다 하면서 한 만여 대를 보급시킵니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까 말한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해요. 거기 이제 좀 더 섞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구글이라는 회사 똑같은 시기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부회장의 앤디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루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안드루 뭐 비슷한 거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안드로이드의 OS를 개발한 분입니다. 앤디 루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수석 부회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로봇에 꽂힌 거예요. 사실 로봇에 꽂혔다기보다도 원래 로봇 매니아였어요.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어느 날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너 휴버라는 로봇 판다며 2개만 줘. 얼마야? 딱 2줄이에요. 그리고 앤디, 구글 끝. 이런 메일이 와서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 무시.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다시 왔는데 왜 보냈는데 대답이 없니? 앤디, 구글 이러고 딱 끝이야. 그래서 이러면 되겠나? 그리고 이제 말았죠. 그랬더니 한 석쯤 있다가 내가 지금 한국에 왔는데 너 만나볼 수 있니? 앤디 구글.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앤디 루빈이야. 그 유명한. 그냥 즉시 메일을 보냈죠. 나 보고 싶다. 이제 그래갖고 자기가 뭐 조선 호텔에 있는데 뭐 일요일 날 떠나니까 몇 시에 보자라고 해서 약속이 이제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날 약속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메일이 왔어요. 근데 급히 떠나게 돼서 못 보게 됐으니까 다음에 보자고 그러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2년이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만나서 이제 구글에 초청받아서 가서 구글에도 있었고, 또 앤디 루빈이 우리 휴볼랩에 와서 한 2박 3일 동안 같이 이제 워크숍도 하고 이제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러면서 했던 회사가 그 당시에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로봇이었고 로봇 매니아예요. 그래서 이름이 앤디였고 별명이 안드로이드였대요. 이제 자기 별명이. 그래서 이걸 안드로이드라고 친 거야.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로봇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좋겠냐. 그래서 저랑 같이 한 2박 3일 동안 열심히 디스커션했어요. 그때 한 회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여기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비롯해서 8개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까 본 회사, 그 회사는 군수 회사로서 굉장히 아주 명망 있는 회사였는데 그걸 구글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MIT 카네기 멜론에 있는 교수 제임스 커프너, 제가 잘하는 교수들이 그걸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불과 2년을 못 가고 그 로봇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거를 소프트뱅크에 팝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뱅크를 사게 되고 최근에 현대가 샀죠. 다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로봇을 하겠다고 또 이제 운을 띄우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아까 말한 혼다사라든가 토요타 이런 회사들에서 전통적으로 그 생활 지원 로봇이라는 걸 합니다. 생활 지원 로봇. 다시 말해서 집에서 좀 노약자들을 돌볼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퍼스널 모빌리티입니다. 요즘 이렇게 막 키보드 같은 거 타고 다니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많이 쭉 하고 있으면서 이제 쭉 무르익다가 이제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제3의 로봇붐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업앤다운이 있지만 계속 끌고 오는 것이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세계적인 로봇이 이렇게 발전해온 추세입니다. 제가 2017년에 잘렸는데 국내에선 여기 발맞춰서 제일 처음에 그 하겠다고 그러는 회사가 네이버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전에 물론 우리나라에 조그만 회사 있었지만 대기업군 중에서는 네이버가 먼저 했고 저기 이제 뭐 우리 실험실 제자들이 가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봇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랑 이제 기술 제휴해서 연구도 하고 있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LG에서 또 이제 크게 로봇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로봇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뭐 입는 로봇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청소 로봇 큰 그 공항 같은 데 청소 로봇, 안내 로봇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로봇을 시범으로 많이 만들어요. 만들면서 이제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에서는 뭐 이제 요 조금 옛날 자료지만 현대에서도 이제 그 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입는 로봇하고 작업 지원 로봇을 많이 하고. 근데 그 이외에 저기 보이는 수술 로봇이라든가 하는 걸 광범위하게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우리도 하겠다라고 깃발을 이제 그두고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하고 작년 세스에서 지금 그걸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로봇 시장에 이제 관심 가지면서 국내에도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로봇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로봇인 걸 살펴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런 로봇들이 어떤 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예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인텔리전트 로봇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썼는데 이제 앞으로 그 전에 20세기의 로봇 그러면 산업용 로봇을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의 로봇 그러면 그냥 다 생각하기에 뭐 똑똑한 로봇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텔리전트 로봇이란 말 빼고 그냥 로봇이라고 말하면 지능 로봇이구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홈 서비스 로봇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그건 집에서 이제 로봇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는 메디컬 로봇, 그다음에 그 디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밀리터리 로봇, 그다음에 위험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로봇 같은 거죠.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위험 환경 대응 로봇.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육용, 연구용, 학습용 다 포함해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걸쳐서는 우리가 재활 로봇, 리해빌리테이션 로봇 쪽도 굉장히 로봇에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이 소셜 로봇 맞죠? 소셜 로봇. 이건 아까 이제 말했듯이 페퍼라는 로봇인데 소셜 로봇이라는 것은 그 사회용 로봇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사람하고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견디는 로봇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감성 로봇이란 말도 써요. 그럼 사회용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주변 환경을 자기가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 느낄 줄 알고 혹은 사람이 오거나 하면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 의도에 맞는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용 로봇이 서바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페퍼 로봇을 보면 이렇게 서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오면 이게 지나가는 사람인지 나한테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궁금한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움을 필요하라고 느끼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서 말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딱 섰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할 사람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판단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면 가만히 있고 나한테 말할 사람이라면 내가 말을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기분 좋은 상태인지 기분 나쁜 상태인지 그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로봇 입장에서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겠죠. 사실 나도 힘든데 눈치가 있어야죠. 눈치가. 자, 그러면 얘가 그럼 눈치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눈치를 주느냐? 얘가 갖고 있는 수단은 카메라, 그다음에 마이크, 그다음에 여기 촉각 센서라고 말하는 몇 개의 터치 센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이걸 알아맞혀야 돼요. 자, 그 알아맞추려고 그러면 환경 인식을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많이 쓰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겠지만 인공지능의 기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주변 환경들을 막 마이크로 들어오는 정보, 비전으로 오는 정보 이런 거 막 해서 이럴 때는 소란스러운 거고 조용한 거고 이렇게 오는 사람, 이렇게 동선이 되는 사람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고 이걸 막 학습을 해갖고 이제 하는데
이제 학습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모델링 기법도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탁탁탁 살짝 치면 이건 나를 이쁘게 생각하는 거, 세게 딱 치고 지나가면 이건 기분 나쁜 놈. 뭐 그다음에 뭐 어찌고저찌. 그다음에 목소리가 있을 때 막 굉장히 높낮이가 막 심하거나 이런 파열음이 많이 들리면 그건 화가 났거나 욕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과 인공지능 기법을 합쳐서 이제 얘가 이제 주변 환경을 인지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플레이백을 하죠. 그래서 대응을 하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잘 상황 파악을 인식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꼬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셜 로봇을 대할 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좀 성가시화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왜 길 가로막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이제 감정 인식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몇 번 아주 신기하죠. 신기하고 재미있는데 그다음부터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죠.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일반인들이 좀 흥미를 덜 느끼고 그렇지만 거꾸로 그 뭐 치매 환자분이라든가 자폐증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친근감 있게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로봇, 그러니까 그 노약자들을 위한 대화 로봇이라든가 이런 영역으로 어떤 이렇게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쪽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룸 서비스 로봇이라는 로봇입니다. 이거는 호텔에서 이제 그 필요한 물건을 전달해주고 하는 이런 로봇인데, 뭐 단순해요. 룸 서비스라고 그래서 뭐 침대를 치워주거나 하는 이런 로봇이 아니라, 단순히 게스트가 어떤 물건을 요구를 하면 그걸 가지고 거기 갖다 놓고 딱 열어주는 겁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서 가져가게 하는 거죠. 마치 요즘 여러분들 어떤 식당 가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싣고 이렇게 와서 하는 것도 이런 계통의 하나예요. 자, 이것이 어떤 기술이 뒤에 들어가 있느냐? 제가 오늘 제목이 로봇 기술과 미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방식이 어떤 기술이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걸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 비하인드에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이 방에서 나가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으면 쓱 둘러봅니다. 어디가 문이지? 저기 있네. 이게 창문인데 이게 문인가? 저거 열리는 문인가? 막 봐요. 아니면 이 뒤에 이렇게 열고 갈 수 있나? 쭉 판단해서 저게 문이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이 지미 집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리로 못 가니까는 이리로 갈까? 아니면 돌아서 뒤로 갈까? 여기는 저기 줄이 맞네? 이렇게 올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행위를 보면 처음에 하는 것이 이 방의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이 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저기고 여기고. 자, 지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 방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 방에 어디 여기 있구나. 그리고 또 이동하면 이동한 거에 대해서 자꾸 내 위치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에다가 내 점을 딱 찍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그러면 저까지 가는 길을 찾는 겁니다. 이리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걸 여러분들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자동차 길 찾기 똑같은 겁니다. 내비게이션. 자, 그러면 한 행위가 지도를 그려라. 지도 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라. 세 번째, 갈 길을 정확하게 그려라. 이 세 가지가 되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동시에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걸 하지만 로봇 입장에서는 어렵다 쉽다? 어렵죠. 왜냐하면 걔는 눈도 뭐 여기 달려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뚫레 봐도 거리도 측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판단도 해서 벽인지 바닥인지 층계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데 그걸 보면 그거를 약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슬램 앤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슬램, 로컬라이제이션 앤 매핑, LAM, 사이멀테니스 동시에 SLAM. and navigation. 슬램 내비게이션은 사람은 굉장히 동시에 하지만 이동형 로봇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가 슬램 앤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슬램 앤 내비게이션을 가장 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청소 로봇이에요. 청소 로봇이 딱 갖다 놓으면 얘가 이 방 모양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르죠. 모르니까는 헤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서 부딪히고 나면 봐서 이 벽이네. 그러면 벽이라고 기억해두고 딱 틀어갖고 또 그러면 이쪽 벽인가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간 길을 다 기억해야 온 걸 두 번 안 가지. 최소한의 길로서 가장 빠를 때 이 전체 그림을 다 그려가 하는 겁니다. 요즘은 똑똑해져갖고 한번 그리면 그림을 자기가 다 그려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다음번에 갈 때는 최적의 길을 찾아서 쭉 실수를 범하면서 들 보면서 갑니다.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그리는 것이 지도 그리기, 그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그다음에 세 번째 길 찾기.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청소 로봇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떨 때 똑똑해 보이고 어떨 때 멍청해 보이죠.
야 이걸 어떻게 찾아가나 싶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이렇게 가면 될 거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가면 끝날 걸 여기 갔다가 또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왜 그러냐면 이 길을 찾는다는 거는 최적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답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이 방 나가는 거는 이리로 나가도 되고 저리로 나가도 되고 이리로 나가도 되고 그건 나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거고 로봇이 생각하는 정답은 저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나 생각하는 공통적인 정답에 가까우면 많이 최적화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하면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적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멍청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청소 로봇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내비게이션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지도를 제일 쉽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많은 연구를 합니다. 라이다를 쏴갖고 주변을 측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천장 내비게이션. 왜냐하면 여기는 천장에 카메라가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장의 무늬를 보고 이거 어떻게 생겼구나. 내가 같은 길 안 가야지. 그건 천장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초음파를 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적외선 쏴서 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찾아가죠. 우리 혹시 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부탁드려 볼까요? 김유민 양, 예. 네, 안녕하세요. 조경학과 2학년 김유민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비대면, 자동화 시대, 로봇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인간의 일자리와 로봇과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노동의 대체이기도 하고 이제 자동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참 다행인 게 있어요. 다행인 게 뭐가 있냐면 로봇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과 사람이 잘하고 좋아하는 게 딱 구별이 돼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로봇이 잘하는 거는 사람이 싫어하고 사람이 잘하는 거는 로봇이 못해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 기마 자세로 부동 자세 이거 2시간 하라 그러면 다 뻗을 겁니다. 로봇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좋아해요. 이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같은 거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라. 사람 무지하게 싫어해요. 잘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로봇이 이렇게 무지하게 잘해요. 근데 로봇 보고 너 힘 축 늘어뜨리고 끌려간 대로 끌려가 봐라. 그리고 로봇은 못해요. 뻣뻣해갖고. 사람 보고 힘 빼고 쳐져 있어라. 무지하게 잘해 그거는. 자 그래서 이 로봇이 사람 대신 하는 일을 보면 사람에게 위험한 일,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일들이 로봇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하기 싫어해요. 그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이제 이게 로봇이다 하고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야 옛날에 인간이 저희를 하고 있었더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 저걸 했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자동차 공장에서 페인트 칠하고 막 용접하고 하는 거 사람이 하라고는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걸 옛날에 사람이 했대더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요새 보면 삽질하는 사람 없죠. 옛날엔 삽질했어. 요즘 포크레인으로 푹 뜨면 되는 거 우리 때는 삽질했단다. 누구도 삽질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요즘은. 마찬가지로 로봇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하고 위험한 걸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분명히 직업이 사라질 겁니다. 있어요. 당장 사는 게 있지만 그걸 운용하는 것들이 더 많은 직업, 더 인텔리전트한 직업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로봇이나 AI가 발전하게 되면 전 낙관론자입니다. 발전하게 되면 사람은 더 사람다워지고 아까처럼 막 흙바닥 굴르고 땅 파고 하는 건 사람답지가 않죠. 사람은 좀 더 편한 자리에서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서 일을 하고 로봇은 이런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뭐 하느냐? 사람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자율운전이 되면 운전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운전을 편하게 하면서 딴 생각하고 결정적일 때만 사람이 개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 지금 아마 다 자동차에 자율 장치가 있는데 앞으로 없는 차 못 탈 겁니다. 겁나갖고 다 익숙해지고 나면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이 다녔대. 겁나서 어떻게 다녔지?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음 질문, 저기 또 차현석 군, 예. 일단 로봇은 그 형태가 있어서 좀 각 산업이나 아니면 현장에 따라서 원하는 그런 모양이나 형태가 다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로봇 뭐 연구소나 아니면 그런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개발을 하고 힘쓰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예,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 사실 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사실 오해가 있는 것이 휴머노이드 연구하는 데는 전체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잘 띄어요. 전시에 로봇가 100개 있으면 휴머노이드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
다 휴머노이드 한 줄 알고 있지만 전체 1%도 안 되는 연구입니다.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지금 정확히 지적했어요. 별 쓸모도 없고 복잡하기만 하고 저게 될까 싶은 로봇을 왜 연구하느냐. 첫째로는 기술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기술이라는 것을 집약시켜 갖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우리의 그 경제적인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현재 있는 기술의 한계, 그다음에 테스트 비클이라고 말하죠. 이걸 실험할 수 있는 곳, 이런 게 이게 아주 크고요. 두 번째로 사실 더 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 로봇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테크놀로지라는 거 하고 마술, 마술이라고 차이가 마술도 테크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물건이 사라지는 거, 이거는 영화에서를 판타지라고 그러지만 그걸 눈앞에서 보여주는 게 마술이에요. 자, 그건 기술이죠. 이 로봇이라는 건 판타지였어요. 휴머노이드 판타지였는데 여기는 로봇이 걸어다녀. 그거는 판타지가 구현되는 겁니다. 마술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기술일까 상상하고 신기해하고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궁극적인 형태로는 인간형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이게 뭐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왜 그러냐면 모든 로봇은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로봇, 뭐 운전하는 로봇 있지만 다목적 로봇은 인간형이에요. 뭐든지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런 화성에 어떤 로봇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인간적 로봇을 보내야 필요하면 망치질도 하고 필요하면 뭐 나사못도 꽂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죠. 아까 나라파 로보틱 챌린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8개 미션이 있는데 8개 미션을 다 할 수 있는 건 인간형밖에 없어요. 다 걸려요. 그래서 참여했던 로봇들이 전부 다 인간형으로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생활에 들어와서 인간의 일을 정해지지 않은 일을 임기응변으로 하려고 그러면 인간형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아주 의미 있는 질문 2개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또 더 얘기를 들어보면서 또 더 좋은 질문 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물류 로봇이죠. 여기 이제 그 정리라는 로봇인데 이게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산업 현장에 쓰이는 이제 물류 로봇이죠. 이런 로봇들은 기존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로봇이 지금은 이렇게 뭐 노란 줄로 금거진 이런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공존하면서 하는 예를 들면 물류 창고 같은데 택배 같은데 보면 사람하고 로봇이 막 뒤섞여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걸 갖다 우리가 비정형화된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로봇은 정형화된 딱딱 로봇이 활동하기 좋은 형태로 갖춰진 이런 공간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정형화된 공간에서는 어떻게 로봇이 서바이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큰 이슈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그 물류 로봇도 지금 많이 하는 게 지금 우리 저 레인보우에서도 물류 로봇 우정본부라고 그러죠. 우리 저 우체국에서 하는 배달 로봇으로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하고 같이 일해도 안전해야죠. 그게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사람만큼 빨리빨리 임기응변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가진입니다. 이제 이게 스마트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뭐 이제 집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저 케이블 TV 신청하면 이게 예쁘게 생긴 스피커 갖다 주고 야 이게 말도 잘해요. 뭐 이렇게 갖다 주죠. 근데 사실은 그거의 원형은 뭐였냐면 지금부터 15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홈 서비스 로봇입니다. 홈 서비스 로봇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바퀴가 달려 있고 팔 달려 있어요. 팔. 그리고 귀도 팔랑팔랑거리고 재밌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얼굴 동그랗게 있어갖고 눈도 깜빡거리고 아니면 스크린도 있고 말도 하고 막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로봇인데 막상 아주 좋아 보이죠. 그래서 갖다 놨더니 막상 졸졸 따라다니는 게 뭐 성가셔요. 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 내가 밥 해주는 것도 밥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밥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 하라는 소리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거가 따라다니는 게 귀찮으니까 발을 떼어버렸어요. 동그라미 떼어버리고 책상에 갖다 놓자. 근데 팔도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 팔 갖다 어디 갔을 거예요? 팔 떼어버렸어요. 이제 얼굴로 갖고 막 표정 짓고 막 주님 오셨어요 막 그러는데 그것도 성가죠. 얼굴도 띄어버렸어요. 남는 게 뭐만 남았냐? 스피커만 남은 거예요. 마이크하고. 그럼 하는 일이 뭐냐면 뭐 재밌는 영화 있니? 뭐 오늘 날씨가 어때? 뭐 메일이 왔어요.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볼륨 크게 작게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편리해. 뭐 빅스비 여기 좋아. 뭐 시리 좋아. 이제 이렇게 막 뭐 운전할 때 길찾기도 뭐 우리 집 딱 나오기도 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 어떤 분은 맨날 저랑 싸워요. 그게 아니라니까. 뭐 너 왜 끼어드니? 뭐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불렀어요? 막 이러고 말이야. 그러면 조용해. 그러면 조용해 못 찾겠는데요. 뭐 이러고 막 이제 말이 헷갈려 갖고 야 꺼버려. 그러면 꺼버려가 뭐예요? 뭐 이러고 이제 그래 갖고 이게 막 복잡해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또
요새 저 쓰시는 분도 있지만 또 꺼버리는 분도 의외로 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것이 10년 전부터 CD 빅스비 나올 때부터 저게 엄청나게 편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쓰는 분들이 적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왜냐하면 저것이 그 말은 알아듣는다고 말하지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라는 건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토리. 우리는 스토리 속에서 말하죠. 예를 들면 내가 운전하다가 옆에 이제 뭐 비서가 친구가 있으면 야 아까 거기 전화 좀 걸어봐. 이렇게 말을 하지 누구는 이름 또박또박 말해갖고 전화 걸고 어떻게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대충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또박또박 단어를 잘라서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이 여는 법칙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우르륵 앞뒤라도 막 붙여갖고 이 문장에 패러그래파이징을 안 하고 그냥 한 덩어리로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잘라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막 사투리 말하면 못 알아듣고 막 이제 막 빨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콘텍스트, 이게 어떤 스토리 속에서 나온 말이 이해 못하고, 이런 이제 두 가지가 섞여갖고 우리가 느끼기에 좀 갑갑하게 느끼는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인공지능 문제와 그다음에 인식 문제가 다 더 발전해야지 이제 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 그저 왓슨이라는 로봇이 인공지능이 유명해진 게 그때 무슨 뭐 어떤 퀴즈 대회 나서 사람을 하고 해서 이겼잖아요. 그때 뭐 그 퀴즈 대회 나가고 그래갖고 유명해졌는데, 사실 그게 문제를 잘 푼다기보다는 말귀를 알아듣는 걸 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 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그 문제만 이해하면 답은 뭐 쉽게 찾으니까. 컴퓨터는 나폴레옹이 몇 년에 죽었어요.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건 컴퓨터가. 근데 그 말을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말귀 알아듣는 쪽에 이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왓슨이라는 로봇이 이제 그런 적도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인물 로봇이죠. 우리 카이스트에 공경철 교수님 계시는데 그 사이버 애틀론에서 우리가 아주 1등도 하고 성적이 좋으셔가지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만들어 로봇을 시연하는 과정입니다. 저기 이제 계신 분은 100% 그 하체를 못 움직이는 분이에요. 100% 못 움직이는 분이고, 거기다 저 장치를 달고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서 이제 걷고 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걸 인물 로봇인데, 이제 원래 목표는 이제 이런저런 목적으로 됐어요. 원래 목표는 이 목표라기보다도 그 군대나 큰 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입고 힘을 뻥 써갖고 큰 힘을 내는 쪽에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좀 이제 발전도 하고 또 응용법이 넓히면서 이렇게 재활 로봇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나 재활 로봇 쪽으로 이제 쓰이게 됐는데, 지금은 실용화된 쪽이 굉장히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병원에서 재활 쪽입니다. 그래서 걷는 거라기보다 입고 이제 그 근육을 강화시켜 좀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힘 증강 로봇을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느 섹터에서나 이것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것이 그 특히 힘을 증강하는 로봇 같은 게, 입고 증강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 사람의 의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움직인 다음에 반응하면 늦어서 나한테 걸려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움직이기 전에 의도를 알아차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도를 잘못 알아차면 갑자기 발을 걷어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순간을 어떻게 내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느냐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근전도를 달기도 하고, 뭐 모션 센서를 달기도 하고, 뭐 근육에다 배틀 근육이 긴장도 이렇게 움찔하면 그걸 신호로 받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뇌팔 이용하겠다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사람의 의지를 순간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렵다. 만일 천천히 움직인다, 그건 괜찮아요. 천천히 움직이면 이렇구나 이러고. 근데 빨리 퀵 무브먼트 할 때는 이것이 나를 오히려 구속해버린다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세진다고 말은 하지만 좀 있다 보다 벗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거추장스럽다는 표현이 있죠. 이게 막 붙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많이 쓰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수술 로봇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다빈치라는 로봇인데 뭐 너무 유명한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수십 대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재밌어요. 사실 이 로봇이 나온 지가 이제 한 15년 된 것 같으네요. 15년? 2000년대 초 중반쯤에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사실은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의료용 로봇이 굉장히 오래된 연구 테마입니다. 특히 뼈를 갈고 뭐 하는 게 오래된 테마였는데 누구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특허가 있었는데, 그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 이게 IBM에서 마침내 돈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그 모든 특허들을 헐값에 다 사들였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가부에서 사들인 다음에 뭐 이제 시용 안 된 걸 다 이제 사들인 다음에 자기네가 이 로봇 회사를 차리고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 갖고는 처음에는 저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갖고 병원에 이제 보급을 시켰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뭐 원래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의사들이 좀 해왔던 거를 로봇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강수를 뛰어넘는 이제 비주얼 시스템 안에 조그만 카메라가 입체로 보이는 것, 그다음에 이것보다 정교하게 손까지 다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 이 막대기로 제한적인 부분을 관절을 넣어서 극복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유도를 높이는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졌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특효 수술을 됐던 게 남성들의 전립선 개통 수술입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잘못하면 고통도 많고 후유증이 나쁜 임포텐스가 될 수도 있고 배뇨 장애가 올 수도 있고 하는 굉장히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거를 이 개복을 할 경우에는 개복하고 회복하는데 막 기저귀 차고 다니고 뭐 몇 달 걸리고 하는 것을 저 수술을 하면 이틀 만에 퇴원해서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경험 없어서 모르겠지만 들은 소리예요. 여기서부터는. 자,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의료 보험으로 개복 수술하면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면 될 거를 저 비보험이라 해서 1,500만 원, 2,000만 원을 내고 너 100만 원 내고 기저귀 찰래, 1,000만 원 내고 막 뛰어다닐래. 그러면 다 이쪽을 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되니까 뭐 아마 갇혀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동네 병원까지 들어올 정도 수준까지 간 거죠. 그런데 독점을 하고 나니까 다른 데가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값을 올려서 300만 불, 지금 300만 불입니다. 게다가 저기 쓰는 모든 장치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래서 한 번 쓰고 나면 바꿔야 돼. 실 일회용이라고보다도 10회용, 몇 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퓨즈가 하나씩 탁탁 나가요. 나가면 통째로 갈아 껴야 되는데 한 번 쓰는 비용이 한 5,000달러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 그만큼 갖다 바치는 거 거기다가. 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전 세계를 다 잡고 있고 다른 데서 하려고 해도 특허에 너무 많이 걸려 있고 그래갖고 지금 진입이 많죠. 이것이 100조냐? 100조인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가 움직여서 굉장히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데서 한번 해봤습니다. 장난감 저 다른 모델 갖고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움직이지만 저쪽에 감촉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감촉을. 그러니까 내가 이 복강경 하면 술을 땡기고 할 때 힘도 느끼고 뭐 벽에 하잖아요. 힘 보니까 눈으로 보고 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좀 갑갑함이 있죠. 그걸 눈으로 보는 거를 존재하지만 실제처럼 느끼는 기술, 그걸 햅틱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에서 햅틱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요새 스마트폰 많이 쓰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키가 가상적으로 스크린으로 돼 있지만 그걸 마치 햅틱 기술을 써서 눌렀더니 정말 키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 존재하지만 하지 않지만 내가 느끼는 기술, 그걸 햅틱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뜩 소리도 내고 진동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리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내가 키가 눌렀다는 착각을 익힐 정도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기술들. 그래서 로봇에서 많이 하는 게 텔레프레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로봇에 모형을 저기다 갖다 놓고 아바타를 갖다 놓고 내가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여야지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저쪽 로봇이 팔을 뻗다가 벽에 부딪히면 난 벽에 부딪힐지 모르고 팔을 뻗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봇이 쓰러지거나 벽에 빵꾸를 내겠죠. 구멍을 내겠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저기는 감촉을 느껴야 내가 이렇게 악수를 했을 때 악수를 하면 저 사람의 악수가 나한테 느껴져야 손을 흔들겠죠. 이렇게 하는 기술을 햅틱 기술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요새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것 중에 사람이 물리적으로 공존을 한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로봇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게 햅틱 기술입니다. 햅틱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이쁘다 쓰다듬고 우리 여자친구는 보게 갖다 대면 볼 막 쓰다듬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는 것이 이렇게 물건 살 때 텍스처를 갖다 만져볼 수 있게 한다든가 냄새를 디스플레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햅틱 기술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배달 로봇이라고 있죠. 배달 로봇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실내용이 있고 실외용이 있어갖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아까 슬램앤 내비가 있는데 실외 같은 경우에는 GPS라는 기술도 대체적으로 자기 위치를 알아요. 근데 실내에 들어오면 위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실내 내비게이션이. 근데 실외에 나가면은 이제 GPS를 써서 살 수 있고 하지만 저기는 이제 실외 환경은 아까 말한 비정규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고 어떤 게 있을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게다가 이제 저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문제점은 저것이 차도로 갈 때는 시속 40km, 50km 이상으로 가야 돼요. 천천히 가면 큰일 나요. 차도에 갈 때. 인도로 가면 5km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사람은 빨리 갈 수 없으니까 천천히 가야 됩니다. 사람 속도로 맥시멈 6km.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멀리 배달을 가려면 걸어서 가는 속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잠재적인 이제 그런 이제 그걸 극복해야 굉장히 많이 퍼질 것이다. 그다음에 저것이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가는 집 앞마당이 아니라 문 앞까지 가서 두드려 줘야 사람 의미가 있지. 전화 왔으니까 저 마당으로 받으러 나오세요. 옷 다 주섬주섬 입고 나가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다. 이게 사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성공할 경우에는 굉장히 빅히트가 될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아까 말한 주방에서 이렇게 날라주는 거라든가 호텔에서 날라주는 것 정도가 그 중간 단계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의 끝이 자율운전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는 요새 그 자율운전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이제 그 자동차 공장입니다. 이제 공장 자동화 부분인데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막 그 프레임을 조립하고 막 하죠. 다음 그림 하나 보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의자도 붙이고 전기줄을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앞에 걸 샤시 공장이라고 말하고 이걸 하네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뭐그 세상을 툭 잘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게 막 뭐 이렇게 차체 만드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안에다가 뭐 이거 의자도 붙이고 전기줄 붙이고 뭐 이것저것 하는 아주 잡다한 일들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 하네스 공장은 100% 로봇, 이 샤시 공장은 하네스 공장은 100% 사람. 100% 아니겠지 물론 크게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은 대부분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 이쪽은 100% 기계화되어 있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이걸 얼마나 기계한테 시키고 싶겠어요. 사람이 하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로봇이 아까는 말했지만 이 반복적인 일은 잘하지만 주변하고 느끼면서 하는 일, 햅틱도 마찬가지다. 느끼면서 하는 일을 잘 못해요. 느끼면서 하는 일 잘 못해요. 거기다가 로봇은 아까 말한 대로 위험한 기계로 로봇은 위험한 기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작동할 때는 사람이 근처 가지 못하게 금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갖고 이 로봇이 공장 밖으로 나오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런 어떻게 좀 야들야들한 주변을 느끼면서 하는 일을 좀 해보자. 그게 나온 것이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종이 접기도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종이 접기라는 행위도 하고는 있지만 저게 정말 종이 접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종이가 끼겨 있는 건지 구별을 잘 안 가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종이를 접는다는 행위라니까 안 접히면 뭐 침도 바르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쟤는 자기 반복적인 일만 하다 보니까 종이 찢어져도 모르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그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인데 협동 로봇은 아까 말한 산업용 로봇과 달리 산업용 로봇은 위험한 로봇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가지만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사람과 로봇이 자구 공간을 공유한다는 개념입니다. 협동 로봇이라 해서 뭐 로봇이랑 어깨 동무하고 논다는 뜻이 아니라 로봇이 일하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막 뒤섞여서 일을 합니다.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로봇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봐도 가볍고 좀 스피드도 빠르지 않고 뚝 봐도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을 하면 아마 우리 저 오퍼레이터가 충돌을 할 텐데 딱 씁니다. 저렇게 서서 부딪히더라도 큰 상해를 안 입히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 전동 쓰이는 것이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공장 불가능했어요. 여기다 산업용 로봇이 들어가면 사람이 왔다 갔다 못 합니다. 왜냐면 위험하니까. 근데 지금은 로봇하고 사람이 뒤섞여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못했던 부분들이 좀 더 가능해지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산업용 로봇과 같이 일할 수도 있고, 저기 이제 오퍼레이터도 이건 이제 신발 공장에서 사람이 옆에 일하는데 로봇이 같이 칠해주는 게 같이 할 수 있고, 옛날 같으면 여기 사람이 못 봐요. 다 빨간 줄로 다 돼 있고 사람이 근처 가면 딱 로봇도 쓰게 돼 있습니다. 기존 것들은 그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접 같은 것도 이제 그 옛날에 대량 생산만 가능하면 지금은 오퍼레이터가 옆에 붙어서 용접해라 그러면 제가 용접하고 뒷짐지고 보고 이게 또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샌딩하는 거 이건 참 어렵죠. 힘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뭐 아줌마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 어떤 안경 공장에서는 이 로봇 갖고 사람 얼굴을 스캔해서 거기 해당하는 맞춤형 안경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데도 쓰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이제 의자 조립하는 거 아마 이케아에서 아마 그 로봇이 의자 조립하는 아마 경진대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예시 필름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그 어떤 것이 로봇이냐 지금 어떤 것이 인텔리전트 로봇이냐라고 말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모빌리티,
하나를 오토노미,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빌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임을 하는 모든 행위들 혹은 움직임이 없더라도 한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그냥 퉁쳐갖고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매니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뭘 하라는 구체적인 명령, 행위로 이어지는 명령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쪽은 오토노미라고 말합니다. 자율성.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 자율적으로 하는 거, 어떤 건 프로액티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의미로 프로액티브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오토노미와 모빌리티가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그 로봇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청소기는 왜 청소기고, 이건 왜 청소 로봇이냐면, 청소 로봇을 정의를 해보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면서 청소하는 기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스스로 알아서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오토노미가 돼 있고 돌아다니면서 혹은 움직이면서 하는 게 모빌리티, 청소를 하는 기계라는 것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로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로봇 기능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 때 로봇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청소 로봇처럼 혹은 요새 말하는 자율자동차처럼 이런 기능을 로봇 어떤 기존 장치에다가 인베드 심어서 로봇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율차라고 말하면 생각할 때 로봇 앉아갖고 로봇이 이렇게 운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성가신 방법이고 로봇의 가장 기능, 모빌리티와 오토노미를 기존 장치에 집어넣어서 스스로 운전하면서 가는 자동차. 그걸 그냥 짧은 말로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얘기죠. 자율 뭐예요? 저기 오토노미고 주행 뭐 주행이란 말은 사라지만 운전이란 자율 운전이란 말이죠. 운전이라는 게 모빌리티, 자동차라는 건 기존의 자동차, 자율 운전 자동차죠. 정확히 말하면. 자, 그러면 거기서 말할 때 자율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스스로 길인지 땅인지 뭔지 판단하는 능력, 그다음에 이게 갈 길 아닌지 구별하는 능력,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율성 혹은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죠. 하고 그럼 거기서 모빌리티라는 건 뭐냐? 자동차 뒷바퀴냐? 그게 아니죠. 핸들을 틀 수 있는 권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권한, 악셀러레이터를 누를 수 있는 권한, 그 행위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게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모빌을 줌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이 자동차를 로봇이라고 부를까 말까? 그건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건 그냥 그 대신에 그냥 자율 운전 자동차라고 부르자라고 해놓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에 로보틱 펑션이 인베드돼 있다. 이거는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벤처도 많이 하고 할 텐데 거기다 가장 기본적인 빌딩 블락입니다. 요즘 이런 스마트폰이 로봇이냐 아니냐. 스마트폰 뭐 기능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거기 카메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카메라 예를 들면 옛날엔 자동 카메라 그러면 내가 피사체를 결정해주고 셔터를 누르면 그 다음부터 거리 제공합니다. 요즘 어떠냐면 놔두면 제가 피사체를 찾아가요. 사람을 쭉 찾아가고 내가 뭐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금 탁 찍어줘요. 스스로 알아서. 물론 그 의도랑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인공지능의 한계예요. 맞고 안 맞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가 알아서 마음 내키면 찍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순간에 찍으면 기분 좋은 거고 원하는 순간도 아닌데 찍으면 기분 나쁜 거고 뭐 그 차이 정도인 거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가 치즈 그럼 찍고 김치 그래도 찍고 뭐 이래도 찍고 그런데 뭐 어떨 땐 치즈 그래도 안 찍고 소리 고래고래 질러야 되고 어쨌든 그런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분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이제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여기서 그 사람을 인지하는 거는 이제 오토노미로 볼 수 있고 셔터를 누른다는 행위를 모빌리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 투자 이제 이런 거 하는데 보면 예를 들면 주식 투자 보자가 붙은 게 있어요. 그냥 주식 투자 뭐 프로그램 이런 게 있고 보자가 들어간다는 뜻은 정말 주식을 사고 판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진짜로 보자는 내가 건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파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집 팔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팔 수도 있어요. 이제 보자가 들어가면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봐서 주식이 이거 오를 것 같습니다. 서제스션하고 저 딜러가 보고서는 살까 말까 결정해서 사람이 사라고 명령 주면 그거는 분석기예요. 분석기인데 사람의 그 행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고 팔고 하면 보치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오토노미와 그 모빌리티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봇 얘기를 계속하면 아까 그 투자봇 같은 얘기에서 보면 자,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정말 갔더니 집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얘가 판단하기를 지금 집 팔고 내년에 모레 사면 더 좋다. 이런 결론에서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 내 입장에서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오토노미를 너무 많이 허용을 해버리면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있고 내 의도와는 다른. 근데 오토노미를 너무 낮춰놓고 나면 내가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 청소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럼 다 빼고 리모컨으로 몰고 다니면서 하루도 청소하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고 갑갑하더라도 이 정도는 용서해 주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음성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치가 있는데 오로지 음성인식밖에 없어요. 못 알아도 할 수가 없어. 그럼 하루 종일 싸울 겁니다, 얘랑. 아, 이거 그게 아니라 저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다 키를 달아놓고 맨날 버튼을 누르면 또 짜증나요. 맨날 뭐 모든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면 너무 짜증나니까 그 중간쯤 애매하게 내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하게 놓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노미 레벨을 어떻게 중간, 예를 들면 저도 PPT 만들 때 너무너무 어려워요. 막 잘 나가다 뭐 꼬이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점이 생겼다 붙었다 뭐 큰 걸 작을 때 지 맘대로 난 이렇게 패러그래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땐 좋은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강 교수님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PPT 만들 때마다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패러그래프 조그만 거 들어가고 되게 큰 거로 넘어가는 거 못하겠어요. 이 자동 해버리면 편리한 것도 있지만 내 의도랑 틀리면 아 짜증나고 열나고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런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라는 문제. 그렇다고 다 매뉴얼로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것도 번호 한번 다 새로 바꿔줘야 되고. 자, 모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 자, 움직임이 엄청나게 빠르거나 힘이 세고 좋은 거. 모빌리티에 좋은 거는 힘 세고 빠른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자, 좋은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청소기 갑갑하다고 속도를 팽팽팽팽 달리게 해버리면 걔가 유리창 깨고 애 울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거 뭐 잘못됐을 경우에 뭐 잘 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막 휙 가구대가 끼어들었는데 그 눈치 보느라고 어디 움직이겠어요. 막 날아다니면. 그러니까 갑갑하더라도 느리게. 그 정도 선. 길에 있는 안대 로봇가 있는데 부른다고 쉥 날려와 봐요. 얼마나 무서워 그거. 저게 나 치려고 그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실실실 오죠. 갑갑해도. 왜냐하면 사람이면 뛰어와도 돼요. 우리가 로봇을 실험해 보면요. 사람이 이게 제가 산책할 때 사람이 뛰어오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사람은 뛰어와요. 그런데 그 킥보드 타고 오는 것도 안 무서워요. 근데 실험실에서 모바일 로봇을 자율주행해서 시속 4km만 해도 겁나. 저기 나 칠까 봐. 피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이 타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로봇 스스로 하면 겁이 나는 거죠. 그만큼 왜 잘못됐을 때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모빌리티와 오토노미의 컴프로마이제이션이죠. 그걸 이제 결합한. 다시 말해서 모빌리티가 뛰어난 놈은 자율성을 낮춰주고 모빌리티가 없는 놈은 자율성을 높여준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라든가 무슨 뭐 공작 기계라든가 이건 정말 잘못되면 기계다 망가뜨려 사고를 낼 수 있는 거 그 자율성을 낮춰줘요. 그래서 자율운전이라고 말하지만 운전대에 손 잡고 계세요. 이러고 있지 절대로 그걸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아주 최소한의 자율성만 부여하고 사람이 개입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지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그거 좀 풀어놓으면은 좀 되지만 안전도가 99.999에서 9자 하나씩 떨어지는 거죠. 그만 감소하고 타는 거지 100% 안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감소하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테슬라 모델이 맞냐 벤츠 모델이 맞냐. 테슬라는 9 하나 띄고 좀 마음대로 가라고. 야 벤츠는 절대로 안 된다. 9 3개 붙여놓고 네가 책임지고 가라. 그거는 순수하게 디자이너의 결정의 몫이에요. 사실 누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빌리티가 좋은 걸수록 안전성을 낮춰야 된다. 그다음에 거꾸로 영향이 없는 거. 데프팅 아날라이저입니다. 분석기. 뭐 여기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데 보면 이놈은 나쁜 놈 같아. 이놈은 좋은 놈 같아. 이런 거 구별하는 인텔리전트 카메라가 있다고 쳐요. 나쁜 놈 같다 그러면 보면 괜찮아 통과 하는데 갑자기 나쁜 놈 같은 놈은 뺨을 한 대 갈겨라 이렇게 놓고 나면 문제가 생기죠. 그냥 막 맞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을 못 옮기고 그 대신에 분석을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모순이 생기죠. 우리가 뭐 로봇은 개념이 모빌리티와 오토노미가 합쳤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디커플 시키잖아 이렇게 오히려. 그럼 도대체 뭐가 정답이냐? 결국은 청소 로봇에서 정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청소 로봇. 청소 로봇은 뭐냐면 오토노미도 있고 모빌리티도 있지만 힘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은 겁니다. 힘도 비실비실 똑똑하지도 않아서 어느 쪽에 실수를 하더라도 결정적인 결과에 못 이르는 거죠. 그 자신 없으면 그걸 갖다가 한쪽을 자율성을 없애거나 키우면서 자율운전처럼 그냥 자신 없으면 사람이 개입하게 만들고 자신 풀어주고 하는 걸 계속 조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자신 없으면 천천히 알아서 가는 자동차 뭐 갑갑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자율운전차를 잘못 만들면 시내에서 거북이 걸음할 수 있거나 모든 차를 양보하는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너무 갑갑하니까 또 올려야겠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그것이 프로세스고 사람은 뭐냐? 사람은 사실은 저기 굉장히 큰 모빌리티와 굉장히 큰 오토노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나오고 히틀러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쇄살인범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세상에 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제어하느냐? 제어하는 방법은 법,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거로서 내가 억압시키죠. 자율성. 그러니까 내가 내 방에서 혼자 할 때는 뭐 날뛰고 굳히고 다 하지만 두 사람 모일 때는 좀 자제하고 더 많을 때는 더 자제하고 스스로 내가 억제함으로써 자율성을 억제하죠. 자동차라는 위험한 기계 탔을 때는 정확히 룰을 지켜서 빨간불에 쓰고
파란 불에 가고 거기 자율적이라고 막 빵빵 밟고 다녔다 난리가 나겠지. 그때는 내가 자율성을 억제하고 함으로써 사회에서는 이걸 자율과 이걸 다 그다음에 뭐 정부도 뭐 국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으면 견제도 하고 하듯이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권한은 있지만 권한을 행사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있는 겁니다. 사실 뒤가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여태까지 로봇의 기술, 미래, 문제점, 가능성 다 얘기를 했지만 뒤에 나온 이 그림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두껍게 지금 뒤가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뭘 느꼈는지 좀 질문을 또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응용통계학과 2학년 배서영입니다. 강연에서 언급된 오토노미와 모빌리티 그래프 및 딜레마를 보면서 정작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로봇 청소기나 홈 서비스 로봇 같은 것들은 두 수치가 모두 낮아야 한다는 거에 굉장히 아이러니함을 느꼈었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런 반비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비례로서 두 수치가 마냥 높은 로봇은 발명될 수 있는지, 또한 발명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무튼 그런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두 수치가 다 높다면 그러면은 그 로봇은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본문에서 좀 언급을 했지만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만일 모빌리티와 AI 자율성을 높인 로봇을 우리는 요즘 킬러 로봇이라고 해요. 킬러 로봇. 총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로봇.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무지 세서 그 사람 죽일 수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킬러 로봇이라고 그래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이제 그 책임지는 거는 매니팩처러, 그걸 발명한 과학자의 몫입니다. 그걸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럼 왜 안 만드느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 로봇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로봇한테 네가 잘못했다. 사고 난 차한테 잘못을 차한테 물을 것이냐, 차의 매니팩처러한테 물을 것이냐, 운전자한테 물을 것이냐라고 말을 할 때 지금 이 차는 자율운전 차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책임은 그걸 만든 사람한테 갑니다. 테슬라한테 갑니다. 그렇지만 이거 사고가 나더라도 자율운전 하지만 네가 핸들을 잘 붙잡고 네 책임을 해라라고 말하면 사고 나면 내 책임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동차 책임을 묻는 유일한 방법은 급발진. 얘도 아니고 나도 아니는데 자동차 혼자 날뛰었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경우도 책임 소재가 기본적으로는 매니팩처러한테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들어간 이상.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레벨을 어떻게 콤프로마이즈 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얘기도 이제 나오고 했지만 지금도 그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율성을 얘기를 하면 로봇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로봇의 권한을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로봇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면 로봇의 퍼스널리티를 인정해야 돼요. 이 로봇은 인격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과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고, 한때는 로봇 세라는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로봇한테 로봇 세를 물려야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고용한 거를 로봇이 들어갔기 때문에 로봇에 인두세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두 가지로 보는데, 로봇을 퍼스널리티로 보기 때문에 걔한테도 우리 소득세를 매기듯이 매겨야 된다는 뜻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기 한 사람을 해고했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을 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요. 어떤 사회학자들은 그거는 로봇의 퍼스널리티를 인정했기 때문에 로봇세라는 게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고, 현실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건 고용의 밸런스를 재교육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건 보는 관점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섞느냐 하는 거는 테크놀로지의 기술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하면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두 개는 올라가지만 그것도 뭐냐면 전부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다시 말해서 자율차를 발명했고 타락을 했을 때 사고 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지, 지금은 아직 낮죠. 그래서 레벨 2, 3, 4, 5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거기에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 다른 질문. 예. 의료경영학과 김주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용 수술 로봇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수술방에서 사람들한테 직접 사용하는 로봇이니만큼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용화되기 이전에 어떤 검증 절차를 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재미있는 게 로봇 하면 청소 로봇도 있고 뭐 장난감 로봇도 있고 많이 있지만 산업 구분,
그거 보면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 이거 핸드폰이란 게 없어요. 이거 소출력 무선 송출 장치입니다. 이건 핸드폰은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청소 로봇은 뭐냐? 그거는 뭐 가전제품이에요. 그냥 땡땡 굴러다니면서 움직이는 청소기 이렇게 돼 있어요. 로봇이라는 이름이 안 붙습니다. 로봇이라고 붙은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산업용 로봇, 산업 분류로. 로봇이라고 딱 여기다 이마에 붙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면 넌 위험한 기계야 라고 분류가 됩니다. 위험한 기계의 정의는 뭐냐면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 사람하고 충돌을 하면 사람이 죽거나 생명을 위협하거나 permanent damage, 그러니까 영구 손상을 입는 이 기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기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 안내 로봇인데 안내 로봇이네. 그냥 로봇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냥 안내하는 굴러가는 굴렁쇠 이렇게 돼 있지. 로봇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펜스 쳐야 돼요. 얘는 위험한 기계니까. 자, 그래서 로봇이라고 그래서 그럼 수술용 로봇은 뭐냐? 수술 로봇도 위험한 기계에 속한 로봇입니다. 그럼 위험한 기계 로봇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그걸 관리하는 거는 ISO라는 것과 그다음에 CE라는 곳, 유럽 표준 인증기구, 그다음에 국제 표준기구 여기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험한 기계가 되면 몇 가지 뭐 PLD, 그다음에 뭐 클래시피케이션 3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장치가 뭐 모터 장치가 고장 그러니까 정의는 뭐냐면 내가 스탑 그러면 저거 서야 돼요. 정의는 그겁니다. 뭐 잘하라가 아니라 위험한 기가 내가 버튼 딱 누르니까 딱 서야 돼 그 자리에. 딱 서야 되는데 그러면 쓴다는 걸 내가 눌렀다는 걸 어떻게 알아? 눌렀는데 못 이기니까 그러면 전기줄도 누르는 스위치도 2개가 있어야 되고 전기줄도 2개가 있어야 되고 2개는 서로 다른 방식의 걸 써야 돼요. 절대로. 그다음에 모든 안전장치는 전부 다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센서도 A, B. 근데 2개 같은 것만 안 돼. 전혀 다른 성격의 센서 2개. 케이블도 2줄, 2개가 있고 그것도 다른 종류의 것. 모든 것들. 그리고 한번 세웠으면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렸다는 표시를 한번 더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사람이 개입됐을 때는 무조건 2손을 다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하면. 그냥 이걸 노는 순간 딱 서버려. 그러니까 이걸 잡고 있으면 2개를 잡고 있을 때만 작동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인위적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철저한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 나는율이 적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뭐 사람이 다루는 기계이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안전 기준을 굉장히 높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실수를 막아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탁 쳐서 이게 휙 날아갔을 때도 움직이기 아니라 그건 제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션 필터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장치까지 포함해서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에 나왔지만 연장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공지능이 뭐 우리를 지배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로봇이 이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질문까지 이제 많이 확장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권인수 교수님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방금 생각하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친한 교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교수입니다. 인공지능이 뭐냐 갖고 서로 의견 갖고 서로 이제 막 디베이트하고 막 이제 하고 있는 저의 입장, 제가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청소기가 나를 지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는 사람하고 더 똑똑한 결과를 낼지 몰라도 과정 자체가 너무 틀립니다. 사람은 경험에 의한 생각을 그다음에 I가 있고 내가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고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바둑을 똑같이 두는 거 그런 결론을 통해 여기 두는 거고 이 인공지능은 세상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앉아서 그걸 막 돌려갖고 어떤 숫자가 제일 높은 놈 그놈을 하나 딱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같을 수는 있죠. 같을 수 있으나 과정이 너무 틀려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애들한테는 강아지, 개 그림책 몇 권만 보여주면 모든 개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개를 보여주면 다 개라고 그래요. 늑대 보여주면 개 아니라고 그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빅데이터, 이거는 스몰 데이터 머신이죠. 우리 인공지능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개를 다 보여줘야 돼요. 다 보여줘갖고 거기서 보여주면 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개라고 말하지만 어린아이는 개 본질을 이해해서 개라고 말하는 거고 얘는 개 본질은 전혀 모릅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전혀 몰라요. 바둑이 뭔지도 몰라. 그냥 계산해서 던지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던졌을 때 그것이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하는 건 사람의 해석이죠. 얘가 신의 한 수를 던진 게 아니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에고가 있어야 돼, 에고가. 근데 그럼 에고가 think라는 프로세스에서 저놈을 때려주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지배가 되는데 현재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에고가 존재하지 않고 계산에 의한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지배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generalized AI라든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뭐 그것도 이제 모델링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모델링 되고 나면 에고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걱정할 필요 없고 실제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에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크래시 나서 뭐 자꾸 뭐 죽고 하지만 잘못돼 갖고 예를 들면 저도 프로그램을 많이 짜요. 많이 짜는데 내가 짠 프로그램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느냐? 지배 못합니다. 사람의 인텔리전스 레벨이 높지가 않아요. 내가 짜서 꼬여버리고 나면 어디에 버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비선형적이 돼버리면 이 사람의 뇌 사고 구조라는 건 비선형적인 겁니다. 비례하지 않는 거죠. 비례하지도 않고 막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달라요. 뭐 저 사람 미워했다 다음 날 좋아졌다 다음 날 또 이뻐지고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복잡한 거를 프로그램을 짜고 나면 도저히 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 크리에이터, 내가 만든 사람조차도 내가 짠 프로그램을 개런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에라의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람은 욕심이 많아갖고 소위 선형적인 건 재미없어요. 비선형적일수록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측 불가능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좋아하니까 자꾸 프로그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꼬여서 그 프로그램, 내가 만든 프로그램 자체가 내가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서로 부딪혀서 충돌나서 이 공격에 빠뜨리게 될 가능성이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되고 해서 아마 강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강연 소감을 잘 느끼고 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